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으로 계속 넘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200억 코스피에서 다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0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2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300억 매도하면서 코스닥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 하루 전이고요. 하루 전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입하면서 오늘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연초에 좀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긴 했지만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 종목, 특정한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가 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투자자는 딱히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FOMC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동치는 지표들이 우리 코스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봐야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지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대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 그 다음에 투신 조금 매도했고요. 좀 골고루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좀 이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60일선을 안착을 시켰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선방을 하고 있지만 옵션 만기 이후, 내일이 옵션 만기죠. 그래서 금요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어제 1.9% 급락했고요. 다우산업도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하락해서 좀 반등하면서 진행되었고, 상해 중업도 마찬가지 같은 흐름이었는데요. 뭔가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간다기보단 좀 고점 부근에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언제든지 악재가 나오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이어갈 때와 같은 그런 패턴의 움직임보다는 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이 저항을 맞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121선을 찍고 바로바로 이제 반등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했을 때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은데 여전히 이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금리를 높게 유지했는데도 미국의 경기가 좋더라. 근데 그 경기가 왜 좋느냐? 한국과 같은 그런 이 환율의 이 환차익이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모든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의 경기를 좋게 만들고 있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시장의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지표죠.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경기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이 어제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경기 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급락을 했다는 것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 경기가 좋아서 유럽과 한국, 중국 이런 여러 세계 국가들이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는 있지만 미국 자체의 부채도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이자만 2천조에 달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채권으로 지금 찍어 놓은 상황인데 그 채권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기 채권으로 이제 단기로 이제 돌려막으면서 빠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게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랍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이 미국의 지표가 좋게 나왔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거라고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니까 네,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1459.5원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환율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떨어졌다가도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환율에 대한 방어를 국민연금,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돈을 쏟아부을 대로 쏟아부었지만 이 이상 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시장에 대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개의 이 국가에서 지금 이 모든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금도 부족하고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FOMC에서 이제 완전히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버린다면 상당히 시장의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미국 증시가 왜 저렇게 흔들렸느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서 다시 인플레 공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찌라시 같은 소식이 좀 나왔고 그걸 트럼프가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내부 공화당에서도 좀 반발이 심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조금 예상이 될 수 있겠구나, 좀 완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달러 지표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9월부터 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4.5%까지 쭉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국채금리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지금 역으로 지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골든크로스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정방향인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역설적인 흐름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이 FOMC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고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날 거거나 혹은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함으로써 채권에 대한 그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채권에서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겠죠.
그렇게 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 이유는 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12월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불 가격 지수가 예상치 57.5보다 64.4로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 튄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이게 부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 지표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전에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거의 6개월치를 다 보았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업 수당이 적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업 지불 가격 지수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이 경기가 아직도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저히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짐 로저스는 미국 인플레이션 재발이 불가피하다. AI 거품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제 지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요. 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를 계속 높아지는 것을 이 짐 로저스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짐 로저스는 현금화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채권을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4.6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달치로 보았을 때 가장 최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5년치 그래프를 보더라도 가장 고점에 지금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그 현금으로 이제 무엇을 투자하느냐? 금과 같은 걸 투자하거나 혹은 장기 채권을 팔아서 이제 단기적인 채권에다가 이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역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채권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역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계속 경계했던 게 뭐죠? 일본의 이 엔화 가치입니다. N달러 158.3까지 지금 치솟았고요. 5년 최고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전에 N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금리를 올렸을 때 나왔던 이 그래프가 우리 코스피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더라. 이번에도 그 비슷한 위치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번 FOMC에서 당연히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리더라도 이전에 발표한 많아도 2번을 이번에 1번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마냥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고만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BOJ 전 총재죠.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도 향후 수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정도고요. 일본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1월 23일에 일본의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될 건데요. 그때 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수년간 금리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도 지금 4번 정도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리면서 상대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마주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순간 이제 이게 또 완전히 반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또 한 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국민연금조차도 막지 못하면서 계속 저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는 침체대로 오고 이제 환율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리면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입 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역으로 또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지표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모든 개인 자산들이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0.25% 몇 번 내린다고 지금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계속 코스피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2025년에 대한 시장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리스크를 분명히 있다, 크게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원 하락해서 0.4% 하락했고요. 18,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부터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상승으로 코스피는 진행되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지막까지 좀 하락분을 메우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위주로의 코스피 상승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에서 좀 같이 움직인 것 같고요. 하락분을 메우긴 했지만 사실 아까 이전에도 증시에 대한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시적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은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매일매일 앞에 강조드리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 꼭 신청을 하셔서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투자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정말 이제 증시 전체가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공격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확실한 소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거래 크게 없었고요. 18,850원으로 50원 정도 떨어졌는데 일단 증시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거래량 없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마찬가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분을 메우긴 했지만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또 좋지 않을 때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하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21선을 이쁘게 또 태워서 21선 찍고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 일단 올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에서야 좀 올라가지만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상황이 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2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이번 주에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그 관련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번이 또 애매하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고점을
뚫고 나갈 만한 동력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7만 2천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5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끝내고 6만 1천 주 매도했고, 금융투자 투신 이렇게 골고루 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하게 많이 매도한 수급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급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마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고요. 특별하게 오늘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특별하게 많지 않았고요. 바로 대차 잔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상원이 38,000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은 6,500주로 특별하게 변화 없었습니다. 잔고는 1,22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특별한 수급은 없었고요. 신한증권에서는 오히려 매도 좀 있었고, 실제로는 UBS에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일부터 해서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어제 오늘은 특별하게 추정 당일은 크게 변화 없었고요. 어제까지는 매수가 이어졌는데 23.94%로 오늘 보유 유지했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량을 계속 늘리는지 아니면 증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시 보유량을 조금 덜어낼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관련 기술 관련 종목 기술 부분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있죠. 그래서 한미 조선에 대한 협력과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러 큰 틀로 그 두 개를 가지고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의원 7명을 만나서 한국의 경제와 산업 안정적이다. 아직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안심을 해주려고 간 것 같고요. 조선업에 대한 협력 시스템이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협력 소식인데요. 이 협력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지 않고요. 실무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답답한 소리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방미 현안에는 이제 11월 가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 최종 합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 만큼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9일, 10일 정도 이틀 남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미 원전 수출 협력 원칙을 체결을 하고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완벽하게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이 큰 원자력 시장을 또 미국과 함께 재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신규 원전 3기 짓냐 4기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이제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원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두코바니 5, 6호기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지금 단독 선정이 된 이후로 이제 3월에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 리스크가 아무래도 체코 입장에서도 분명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일 거고요. 이렇게 이제 권한 대행이 또 직접 통화를 해서 좀 안심시키는 모습인데,
여기 사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정치 흐름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 상황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지금 뭐 체코 총리가 좀 더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전에 보았던 이 우리나라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미국과 이제 협력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체코 입장에서는 더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도 챙겼고 그 다음에 이 미국도 꼈기 때문에 국가적인 안보 입장에서도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체코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이제 계속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 규모 지원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폴란드에서 승인이 난 거고 여기 이제 유럽 연합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폴란드는 계속 원전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첫 번째 호기에 대한 건설 이 착공 기간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2년 정도 밀려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래도 폴란드가 그렇다고 원전을 완전히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루고 이제 이 자금들을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조 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 여기 이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큰 돈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미국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국제금융기관들이 또 이렇게 지원금을 해주면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프로젝트도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된 민간 이 프로젝트도 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퐁투누프 원전이죠.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1호기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이 기자재 업체들,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BHI 이런 기업들과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 K원전의 컨소시엄으로 전체를 다 수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부분 들어가서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도 상당히 익률적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좀 진전이 있는 소식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원전 시장에 좀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원전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SMR을 지금 많이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는 미국 정부가 이 인도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 원자력 관련 제한을 해제하기로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0년도 중반부터 인도와 미국산 원전을 공급 논의해왔는데 2007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 등을 통해서 원자력 기술 판매 기반을 지금 마련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인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이 국제 기준과 불일치해서 외국 기업 진출에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양국간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할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 있는 이제 많은 이 원자력 발전 건설을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투입이 될 건데요. 분명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이제 일본, 캐나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스페인도 좀 있고요. 근데 전체를 다 건설할 수 있는 기업, 국가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제는 뭐 일본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기업들과 인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도 그렇게까지 이제 부품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건설할 수는 없을 거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원천 기술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 건설 기업이 있긴 하지만 비용도 워낙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정부의 힘을 받아서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프랑스 정부가 지금 힘이 계속 빠지고 있죠. 조기 총선을 또 기다리고 있고 프랑스 EDF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도 밀리게 되었고 사실상 이제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이런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정말 이제 금상첨화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인도 시장도 같이 민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 상황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국회에서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그 일당, 그죠? 100, 합쳐서 이제 180석인가요? 되는 당이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축소를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늘리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늘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퍼센트 비교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 국가, 아주 많이 소비를 하는 전력 국가이다. 그리고 그 중에 민간 전력보다는 기업이 운영 전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그런 전력 소모가 큰 나라는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 가격이 낮아야 된다.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아리백 못하면 수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리백 추진해야 됩니다 라면서 뭐 어디는 50% 달성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실컷 50% 늘려봤자 전기 가격이 폭등을 하면 당연히 뭐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50%를 늘렸을 때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바람 방향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조량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고 산맥이 많아서 평지가 적은 국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넓은 땅에서 그 드넓은 땅에서 태양광을 깔 수 있고 해상 풍력을 깔 수 있고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영국,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은 이 북극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바람이 부는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북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아직도 이 경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망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국내에서 계속 적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그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좀 딱딱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꾼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좀 힘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해상 풍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늘리는 속도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체 비중은 100기가트이긴 하지만 그게 온전히 잘 진행이 될까? 분명히 10기가트 정도 깔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뭔가 이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지연된다 싶으면 나머지 90기가트가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도 좀 리스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뭐 국내를 무시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만으로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이제 미국과의 합의만으로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를 기다려야 된다. 그게 지금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고 거기에 SMR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답부하는 주가가 당연히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환율이 1,500원 되더라도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증시에 대한 리스크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회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어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경기 호조와 고금리 정책이 유지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면성을 분석해서 계속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계속 투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